축덕과 초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7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지쳐 보이네요, 주시은. 네. 티가 나나요? 아, 티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주시은. 눈도 약간 반쯤 아니에요. 감기신 것 같긴 아닙니다. 느낌적인 잘 뜨고 느낌이. 있어요. 골대녀. 이거 강행군이에요, 강행군. 아, 그래, 안 되나? 네. 아, 안 된대요. 안 된다라는 거를 그냥 안 된다는 아니, 거 왜냐면 얘기한 이 것까지 처리해주고 뭘 안 사람들이 됐는지.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골대녀 얘기를 하니까 이거로 골대녀를 추측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런 재밌잖아. 재미로. 네. 아, 근데 그럼 또 뭐라 하니까 제작진들이. 아 진짜 언제 한번 제작진들이 되게 그 그죠. 스포에 예민해. 예. 그 제작진을 예민하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볼 때는 한번 혼내야겠네. 하지만 발톱은 빠진 건 얘기해도 됩니다. 네. 덕분에 제가 점심을 걸렀어요. 아, 그래요? 제가 발톱 빠진 거 진영이 보여줬거든요. 네, 아주 아, 도저히 못 먹겠다. 아 이거 뭐밥 생각에 싹 사라지더라고. 그러기에는 내가 늦게 보냈는데 아, 점심시간 다 끝내고 오늘. 아 MSG 좀 쳤습니다. 혐짤이라고 아까 그러던데. 네, 아, 예. 혐오. 난생 처음 발톱 사진을 받아봤어요. 제가 여기 와서 내 발톱도 볼 일이 없는데. 왼쪽 발톱이 이제 빠져서 다시 자란다 이랬는데 그 발톱이 진짜 거의 다 자랐거든요. 근데 그 발톱이 다시 멍이 들어가지고 또 빠졌어요? 그 이제 또 빠질 예정이고요. 이번에 빠진 아, 발톱은 하나 예약 예약 걸고. 하나 예약되어 있고 오른쪽 그럼 발톱이 두 번째 빠진 거네요, 이번이. 네, 그럼 지금 오늘.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예약. 와, 발톱이 둘 다 엄지. 네. 꼬발로 차는구나. 그리고 되게 많이 밟혀요. 밟히는 밟히니까. 게 보통 제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벤토의 6월 A 매치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네. 아,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각보다 있었고 상대 팀에 대한 레벨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남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찬 기자는 애국심으로 또 빨간색 깔맞춤을 하고 있었네요. 네. 아, 그러네. 축구 옆에 시계도야, 시계도 시계도. 빨간색. 이 줄도 빨간색이네. 난리 났어요. 어디 시위 가서 저런 분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빨간색. 정치색과 무관합니다. 아 그죠. 네. 군대 조교 같기도 하고요. 모자 쓰면 모자 쓰면. 정치색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도 뭐 축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댓글부터 갈까요? MC 두둥님이요. 이번 주 수요일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서 매우 아쉽습니다. 부디 언능 돌아와줘요. 이건 올라오기 그립습니다. 전에 읽은 거죠? 네, 또 저희가 한 주 또 한 주 쉬었죠? 쉬었었어가지고 네. 그때 네. 토끼 52님이요. 골 때리는 그놈들 기자팀 기원. 캐스터 주바페 노이에 없어요. 8날, 10날, 14날. 골대녀 챌린지 리그 골대녀 보다 보면 다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마조마. 다치지 마요. 주바페 화이팅. 항상 잘 보고 갑니다. 항상 토끼님이 이 킬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8날, 10날, 14날. 그놈들을 그러니까 골 때리는 그놈들을 기자팀으로 하자 이거죠. 네. 기자팀이 출전해라. 네. 그럼 하성룡 골키퍼, 이정찬은 뭐죠? 저는 수비를 주로 보긴 하는데 저희 그래도 기업 방기현이었죠. 방기현 축구 대회 한번 우승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오. 방송기자연맹 축구 대회 네. 매년 하거든요. 근데 골 때리는 쉽지 않아요. 아니, 우승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4강 안에는 들고 오, 명문팀이네요. 명문팀이네. 방송 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면 8강부터 시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8강부터는 아니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강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이기면 일단 지금 4강 진출이구나. 4강 신화. 네, 좋네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영국 국가를 각각 들을 수 있는 카타르 월드컵 격주마다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는 방송. 오늘도 공격해 볼까요? 이정찬 왜냐면 성령 선배님이 수비수라 공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셨잖아요. 왜 나만 공격하냐? 나만 가지고 그래. 오늘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진영이 공격해요. 진영이. 네. 저는 이제 타격감 좋은 선수 하나 있잖아요. 저기. 네. 타격감 많이 약해졌잖아요 요새. 이 친구는 근데 매주고 네. 디폴트죠. 네. 패시브처럼. 디폴트고 이제 그리고 뽕피디는 항상 그냥 공격하면 맞으니까 뭔가 좀 저항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또 성령 선배님 서운해하시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드를 내리고 맞아갖고 KO죠. 이제 재미가 별로 없죠.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요. 59분 40초 부근에 소리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나오는데 뭘까요? 유튜브에서도 1시간 5초 부근에 나오는 걸 보니 편집 실수인가 보네요. 아우 깜짝이야 하셨는데 편집 담당 이일의 인턴 PD 무슨 소리였죠? 해명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가
아, 마이크가 너무 크게 웃었나 터졌답니다. 보다 내가. 마이크 난가 폭발 봐. 사고가 있었다는. 난가 봐. 그죠? 네, 작게 맞아요. 작게 웃을게요.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질문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어제 한일전 대참사는 별도로 토론하실 테니 지난주 있었던 경기 문의만 드리고자 합니다. K리그2 광주 대 아산 경기 때 VR로 인해 추가 시간이 20분이나 주어져 지켜보는 팬들이나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모두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선 이해되는데 이렇게 추가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던 적이 VAR 이전에는 어떤 경기와 어떤 사유로 인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직관을 못하고 띄엄띄엄 보다 칠레전부터 풀로 경기 시청하는데 어젠 너무 참사 아닌 참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20분 추가 시간 20분 와. 많죠. 많은데 그런 뭐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네. 정도의 시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추가 시간이 발생하는 사유는 뭐 선수 교체, 그다음에 부상 선수의 검진 또는 이송, 그다음에 시간 지연 행위, 그리고 징계, 그리고 쿨링 브레이크, 그리고 VAR 리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경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허비되는 시간이고요. 보통 뭐 20분 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흔치는 않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 야간 경기에서 조명이 꺼진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최근에는 2019년 카라바오컵에서 버튼과 본머스의 경기, 버튼의 홈 경기였는데 1대가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하다가 그냥 깜깜해집니다. 우와.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경기가 못하니까. 뭐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28분 추가 시간이 주어졌던 적이 있고 음. 뭐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침대 발생을 하죠. 축구 하시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주무신 거예요? 네. 안 날 일어나셔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브렌트포드하고 울버햄튼 경기에서 전반전에 미확인된 드론이 경기장 위에 확인이 돼서 근데 이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제가 될 때까지 이걸 누가 띄운 건지 확인하고 하느라 한 19분 정도 경기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데- 그 드론 누가 띄웠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건 알아보시고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아니 저 지난주에 안 그래도 용산가족공원 갔는데 그 서울은 지금 인가받지 않으면 어떤 드론도 띄울 띄울 수가 수 없거든요. 근데 누가 드론을 띄웠나 봐요. 근데 요즘에 거기 또 대통령실 네.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군 부대 분들이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드론 보셨냐? 그래서 다 묻고 탐문하고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색은 아니죠. 네, 정치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8분, 뭐 19분 중단됐던 예는 사고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어쨌든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뭐 저런 갑작스러운 이 드론 갑작스러운 출현. 이유. 근데 이번에 VAR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20분이나 주어질 일이 잘 없죠. 주어지는 네. 경우는 흔치 네. 않은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경기는 못 봤는데. 되게 오래 이때- 했나 봐요. VR 기기가 고장이 났죠. 아, 그래서 바로 기계적 바로 결함이 있었던 결함이죠. 거죠. 네, 있었던 이거 거죠. 고장나서.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20분 이상 또 종종 나오긴 하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으면 20분이 나오진 않죠. 아무래도. 네. 그래도. 그리고 뭐 한 가지 그냥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보통 후반 45분 그리고 전반 45분 그러니까 44분에서 45분 사이에 이제 대기심이 이제 남은 시간 에디드 타임을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대기심이 주심에게 에디드 타임 이제 추가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주심이 대기심에게 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들라고 그 송신을 하는 겁니다. 주심이 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주심이 계속 스톱워치를 누르잖아요. 네. 경기하면서. 보통 시계를 두 개를 차고 들어가죠 주심은. 그래서 하나는 그냥 흘려놓고 아, 하나는 그 이런 허비되는 시간이 경우에는 멈춥니다. 멈추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의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송신 과정과 소통 과정을 보면 VAR이 먼저 주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계로는 지금 이만큼 허비가 된 걸로 나온다. 그럼 주심이 본인의 시계하고 맞춰봅니다. 그러고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심에게 전달을 해서 대기심이 그 이제 남은 시간을 드는 거고요. 추가 시간은 주심이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 4분을 들었으면 4분보다 먼저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4분에 대한 추가 시간이 더 발생하는 거는 주심의 재량입니다. 더 지나가는 건 몇 번 본 것 같아요. 아, 늘릴 수는 있다. 네, 추가 시간에 대한 책임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주심이. 네. 가끔 이제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항의를 하죠. 네. 경기 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너무 또 적게 주어졌을 때 또 항의를 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의 A 매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전. 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어이가 없이 시작을 했죠. 좀 경기가 먼저 네. 2골을 내주고 시작을 해서 손흥민의 아름다운 프리킥으로 약간의 위로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판에 마지막에 이제 정우영 선수의 극장골로 네. 패배는 면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라과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이집트도 그렇고 월드컵 뭐 칠레도 그렇고요. 월드컵에 못 나가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 팀들은 뭔가 세대 교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목표를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걸 월드컵 초점 맞춰서 실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네. 경기를 한 번 더 해본다는 거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모의고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건 우리가 실전에 대비해서 가상의 상대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해놓고 이 팀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팀이 이런 팀과 비슷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 한번 실험해보자. 이게 모의고사의 사실 의미인데 뭔가 그런 똑같은 조건을 가져야 모의고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한 번 더 치러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던 거고 벤투호가 갖고 있는 그 블랙홀의 그 소용돌이에 정확하게 또 들어갔던 그러니까 이 늘 화제는 큰 저구형 선수죠. 큰 저구형이 경기에 나오면 또 요, 얘기합니다. 다 빼라. 대안을 찾아라. 혹은 근데 빠지면 정우영만한 선수가 없다. 그걸 또 확인한. 메비우스의 띠 계속 같은. 돌고 도는 겁니다. 제가 네. 볼 때 이게 최근 한 맞아요. 2년간 이렇게 반복됐었는데 그 이제 큰 정우영 선수가 그 앞에 두 경기를 뛰고 부상으로 또 빠졌죠. 빠지셨죠. 네. 그리고 이번 두 경기에 없으니까 다시 또 정우영을 찾게 되는. 예. 그립습니다. 진짜 우영좌. 대체자가 없는 것도 근데 문제긴 해요. 대안이 없는 게. 뭐 그 얘기 뭐 조금 뭐 더 이따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야기거리는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손흥민의 포지션이 투톱으로 이 경기에서 이제 네. 황의조와 함께 투톱으로 변했고 좌우에 나상호, 권창훈이 그렇죠. 섰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6월 A 매치 4경기의 주제를 딱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늘 하는 얘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어디에 관한 쓰느냐. 이야기, 어디 쓰느냐와 그냥 손흥민의 모든 것과 아까 얘기했던 그 큰 저구형의 그 무한 그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들이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수비 불안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결국에 우리의 계속 화제가 됐던 것 수비 같은데. 불안은 그냥 그 국민교육 헌장에 나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항상 1장 1절. 뺄 수가 없어요. 문득 기사를 국민 축구 헌장. 그러니까 기사를 쓰면서 수비 불안은 숙제로 남았다라는 문장을 안 쓰고 기사를 마무리를 한 적이 있었나 언제였나라는 생각. 이제는 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안 써도 안 수비 불안을 보니까. 달고 있는 거. 뉴스가 아니다. 수비가 좋아져야 뉴스지 수비가 불안한 거는 뉴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이번에 4번 연속하면서 맞아요. 4경기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김민재 안 빠졌고 기사에서 이번에 뛰지도 않는 선수가 기사에 네. 빠지질 맨날 않습니다. 나와. 그립습니다. 민재좌. 손흥민, 정우영, 김민재는 그렇죠.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이자 키 멤버들 사실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라인을 관통하는 자리의 그렇죠. 선수들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이제 4경기에서 각기 다른 부분에서 조합을 한번 실험해 본 거는 그 나름대로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왼쪽 공격수 그리고 최전방에서 원톱으로 혹은 또 투톱으로 다 활용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는 월드컵에서 어떻게 하는 걸 갖고 답을 찾았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일단은
과연 투톱은 과연 우리가 월드컵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이집트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파라과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활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대가 강한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 숫자 부족하다라는 게 드러나죠.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최전방까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파라과이와 이집트를 상대로 이런 축구를 했는데 과연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과연 그럼 투톱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전 이거는 좀 회의적인 이미 하나가 오답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있었고 투톱은 아니다. 네, 저는 좀 어렵다. 이건 음. 현실적으로.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과연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의 의문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이 네 경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물론 뭐 토트넘과 대표팀을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면서 시즌에 22골을 넣어서 그리고 또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에 들어간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번 4경기에서 우리의 팀 전술로 인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던 적이 그렇게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프리킥 2골은 개인 능력이죠. 개인 능력이고 그 자리에서 또 뭐 물론 그 여러 선수들의 도움으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것도 팀 전술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또 경기에 뛰지 않았지만 이재성 선수 뒤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재성 선수가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다. 손흥민이 어디서 뛰는 게 그럼 정답이냐? 이건 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고 활용법도 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고 다만 벤투 감독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든 그게 바로 우리 축구의 전술이고 사실 손흥민 전술인 거죠. 예전에 이제 박지성 시프트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손흥민이 어디에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의 색깔과 전술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손흥민만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어디다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하죠. 그분이. 네. 그런데 4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칠레전에서 네. 원톱했을 때가 가장 제일 빛났던 것 같아요. 활발했죠. 네. 공터치도 제일 많았고 네.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프리롤처럼 움직여주니까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죠. 손흥민 선수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만 놓고 보면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황의조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결정력이 좋은 선수를 그러면 벤치에 두고 시작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하죠. 그건 벤투 감독이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황의조 선수만의 장점이 또 있고 손흥민 있어요. 선수의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이 나왔을 때 어떤 게 전체적인 전력에 도움이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죠. 그렇다고 투톱으로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모전인 것 같고 네. 왠지. 손흥민, 황의조는 투톱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가니까 근데 또 다른 또 파생적인 또 장점들이 생겼던 정우영 거는 선수가 작은 정우영 그렇죠. 선수가 네. 또 빛난 부분도 있고. 그분이 빛나고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도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다가 왼쪽에 왼쪽 서니까. 서니까 포지션에 맞아. 서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활발하죠. 더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 섰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직진성이 결국에는 한 번 꺾여야 돼서 두 번을 꺾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측면을 돌파를 했잖아요. 슛은 오른쪽에서 차야 된다고 하면 꺾고 다시 꺾어서 차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왼쪽에서는 이번에 골 장면도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만 꺾으면 진짜 시원하게 날렸죠. 네, 좋은 원톱이네 기회가 생기죠. 손흥민. 결정. 땅땅땅. 그리고 황인범 이거는 그거구나. 그 파라과이 선수들이 좀 거칠었죠. 에. 거의 손흥민 선수가 레슬링 했잖아요. 대단한 게 정말 거의 집중 마크 하면서 굉장히 거친 반칙들을 했는데 갑자기 날라왔어. 어디서? 또 경기 우영 끝나고 또 건들지 마. 끝까지. 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 늘 요즘에는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뭐 남미 특유의 그런 뭐 거친 플레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드러났다라는 말 요즘에는 이제 기사에서 잘 안 쓰죠. 쓰죠. 남미 그런 말, 특유 예, 이런 그런 건. 말 잘 안 쓰죠. 근데 여튼간에 전 제가
그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심리전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를 상대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그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는 잘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쪽에 유리하게끔 끌고 가는 부분도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5대1 맞짱으로 아이고. 네. 네. 화제가 됐었죠. 눈을 아주 막 강렬하게 뜨더라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또 밀치는 게 파라과이 선수들이 좀 어렸죠. 근데 왜 그랬는지는 솔직히 네.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친선전이고 굳이. 네, 굳이 거기서 뭐 그리고 누가 그러니까 뭐 손흥민하고 한번 어떻게 건드려 보고 싶었나? 비벼보고 싶었다. 어. 내가 한번 좀 나 한번 비벼보겠다. 몸싸움 해봤다. 약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내가 한번 넘어뜨렸다 이걸 하고 싶었나? 나 손흥민하고 1대1로 눈싸움한 사람이야. 몸싸움한 사람이야. 근데 이집트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집트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뭔데 이게 무슨 의미의 평가전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기 한 번 더 하는 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결과는 대승으로 끝나서 네. 결과는 만족스러운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가 내려섰잖아요, 우리 네. 상대로. 근데 내려섰는데 월드컵에서 우리를 상대로 내려설 팀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 팬들도 의구심을 가진 게 경기 보는데 정말 재미없는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 4대1로 이겨 있네. 왜 이렇게 골이 많이 들어갔지? 네. 그러니까 후반 40분 초반에 2골 넣고 후반 40분이 되기 전까지는 답답했죠, 굉장히. 그렇죠. 공격도 안 풀리고 공격도 이제 중간에 황인범 선수가 빠졌잖아요, 어제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한 원래 최전방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요 밑에까지 중앙선까지 내려와가지고. 크라인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축구도 경기가 안 잘 된다는 못 거. 모르요. 근데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장면이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경기가 안 풀리면 케인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딸려 내려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내려가 그게 결국엔 해법이긴 해요. 경기가 안 풀릴 때. 근데 문제는 이런 장면이 과연 월드컵에서 나오면은 솔직히 좀 경기는 안 풀린 상황이다.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또 확인한 경기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안 풀리는 상황에서 이제 풀어가는 방법의 해법을 찾아준 거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인 거예요. 네. 예. 분명히 상대 팀이 손흥민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거의 뭐 맨투맨 마크를 맡길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우리 팀의 뭐 황희찬이라든지 황의조라든지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조규성 같은 선수가 충분히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무조건 뭐 손흥민이 내려와서 이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전술의 하나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손흥민이 내려온 부분이 이제 일단 그 이집트가 좀 뒤로 물러서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밀집 수비에서 허우적대는 것보다 뒤에서 경기를 풀어보려고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않을 많죠. 것 같고 상대가 이제 강하게 압박할 때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널 서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격 진영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마지막 이제 거기 슈팅이 나오는 지역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까지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어제 경기에서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집트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누가 맡아줄 거냐. 그럴 때 뭐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정우영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자리는 결국에는 그러한 시야를 갖고 공격을 전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빌드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대표팀에서는 김민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올라와서 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김민재가 결국에는 때로는 파이널 서드까지 공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김민재 한 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정우영 선수에 대한 비판이나 그 아쉬움들이 많이 노출이 됐지만 그거는 사실은 위에서 이재성 선수가 없고 밑에서 김민재 선수가 없기 때문에 부각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갑자기 폼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민재 선수가 여러 가지를 맡아주던 부분, 빌드업 부분에서 도와주던 부분들이 없었고 이재성 선수가 수비에서 도와주던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브라질전을 상대로 그 상대가 그런 강한 선수들이 있을 때 정우영 선수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지만 정우영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좀 허점을 드러낸 경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드는 의구심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좀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명 빠져도 이 팀의 전체가 뭐 균열이 생기는 듯한, 뭐 김민재 빠지면은 거기서 또 연결고리가 빠지는 거고, 이재성 선수가 빠져도 또 연결고리가 빠져버리는. 근데 결국에 월드컵에 나가서 어떻게 또 뭐 부상자가 나와서 누가 빠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 모든 선수가 풀타임을 뛰기는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뭐 선발 라인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중원의 그 빌드업을 담당해주는 김민재, 뭐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이 선수 중에 다른 그 대안의 선수들도 조금씩 이 폼이 올라와서 이 정답을 조금 더 찾아갔으면 근데 어떨까. 사실 이제는 평가전이 없고 9월에 네, 두 경기. 두 번 있고 뭐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에휴. 지금 찾기는 이미 이번 4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민재, 손흥민의 플랜 B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거기- 풀타임 뛰어야 돼요, 그거는. 네. 네. 무조건 황인범까지. 풀타임. 황인범까지는 황인범까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다 뛰어야 될 것 같아. 사실 벤투호의 빌드업이 자리 잡은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김민재와 민재, 황인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플랜 B는 우리가 찾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목표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경기를 잡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비긴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렇지. 거지. 예, 이들에 대한 플랜 B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번에 작은 정우영 선수 그리고 고승범 선수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정우영 선수,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뒤쪽 경기로 갈수록 없어지면서 뭐 그 대안으로 백승호 선수라든지 그리고 김진규 선수를 내보내긴 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의 플레이 성향을 보면 결국에 볼을 잘 차고 이쁘게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결국 상대방의 압박이 조금 강하게 오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정우영이나 고승범 선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은 정우영이나 고승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왕성한 활동량, 진짜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더 대표팀의 이 중원 역할에서 하나의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옛날 월드컵 때 조금 잘 됐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뭐 2002 월드컵 때 뭐 김남일 선수가 있었고 뭐 2010 월드컵 때 김정우 선수가 있었던 것처럼 조금 더 파이팅 있게 이렇게 뛰어주는 선수가 있으면은 항상 이 도움이 됐던 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선수들에 대한 발견 그리고 조금 더 활용성을 좀 더 고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작은 경우요. 지난 10년간 2010년대 기성용 선수의 등장 이후 한국 축구의 화두는 늘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였어요. 기성용의 짝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월드컵을 나갔을 때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불안하죠. 결국엔 두 명이 서야 되는데 그 짝을 누가 메울 것이냐라는 게 한국 축구 대표팀에 갖고 있는 늘 숙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뭐 정우영 선수는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정우영 선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성 선수가 돌아오면 조금은 그 문제가 덜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번 4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실험해 본 선수들,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에서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정우영 선수와 같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서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고승범 선수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한 경기를 갖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 상대는 이집트였고, 근데 대신에 고승범 선수는 정말 열심히 많이 뛰더라. 그리고 이 선수가 과연 90분을 이렇게 또 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또 조금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벤투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이제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일부 우리 선수들이 특히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겨냥한 것 같은데 상대의 강한 압박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 있다. 이 선수들의 경우에 경기 템포를 결국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숙제만 더 크게 보이는 평가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브라질 정도의 경기였는데 좀 그런 좀 강한 팀들과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좀 있긴 적어도 했겠지만. 이집트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프리카의 다른 팀을 심지어 월드컵에 나간 팀을 성사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단지 6월에 A 매치를 크게 흥행해야 한다라는 살라만 보고 예, 예. 그것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미 이집트는 살라를 쓰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봤을 때 이 선수의 몸 상태 그리고 그 전에 당했던 부상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이 선수가 한국에 와서 경기를 뛰더라도 100%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케팅적인 부분 6월 우리가 A매치 4경기를 굉장히 흥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만 놓고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축구협회의 결정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네, 네. 선택인 것 같은데 이집트와 가나는 다르죠. 아니 다릅니다. 네, 이집트 대륙만 같은 아프리카지 사실은 문화권도 이집트는 다릅니다. 중동에 가깝죠. 네. 어찌 보면. 아랍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 탄력 넘치고 빠르고 피지컬 좋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함.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수들을 상대할 때 우리 선수들이 좀 당황하는 거는 그리고 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안 걸리는 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패스 한 번의 차이들 그리고 다리가 안 들어올 거리에서 다리가 와. 들어와서 늘어나라 다리다리. 네, 당황스럽지. 공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응하기에는 이집트가 과연 적절한 상대였나라는 생각은 들죠. 물론 뭐 우리 선수들이 많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뛰고 있고 그 리그에 또 아프리카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고 그런 부분에서 잘 적응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과연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아쉬움이 더 많다. 지난주와 사뭇 다른 리뷰네요. 그나마 좀 희망을 볼 수 있다면 황의조 선수가 살아난 살아난 거? 부분 아, 이번에 그쵸. 두 골이죠. 두 골 네. 1도움. 황의조 선수, 권창훈 선수의 살아난 권창훈 것도 선수의 좀 살아난 반갑죠. 부분.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는 부상 이후 사실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긴 하지만 그 특유의 폭발성,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가 갖고 있을 때 공을 갖고 있을 때 그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는 그 특유의 낮은 폭발성이 무게중심. 아. 한동안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제 낮은- 경기에서는 조금은 낮은 무게 중심으로 헤딩골을 넣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세트 피스로 오랜만에 골 넣고 했지만 이집트가 수비가 너무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 그냥 선수를 뻔히 보고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월드컵에서도 저런 틈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집트의 그 경기력은 제가 봤을 땐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A매치 4연전에서 모두 다 골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수비 불안, 또 빌드업에서의 패스가 자주 좀 끊기는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 뭐 비교적 못했다고 소리 듣는 파라과이전에서도 그 좀 중앙선 이후에서 그 공을 만들어가는 작업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경기력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파라과이전도 물론 네. 우리가 결정력이 안 되고 빌드업이 종종 끊기긴 했지만 수비 불안이야 뭐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공격의 흐름에 있어서는 파라과이가 저는 이집트보다 나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집트가 골은 더 많이 넣었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뭐 브라질전 한 골 넣었고 나머지는 다 멀티골 이상씩. 그러니까 결국에 4경기에서 2골 이상씩을 이렇게 총합으로 따지면 4경기에서 2골 이상씩 넣어줬기 때문에 진짜 공격적인 부분은 조금만 더 세밀하게 다듬어 보고 조금 더 이런 또 그 세트피스의 상황에서도 조금 더 훈련을 해보고 그 이외에 이제 밑에서만 그런 그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왜 이렇게 네. 애처롭게 부탁하듯이 뭔가 밑에서만 좀 근데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근데 경기를 보면 헷갈려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그게 진짜 어려운. 참 우리가 근데 편하게 네.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공격과 수비를 축구는 사실 따로 떼놓고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수비가 수비수만의 과연 문제인가? 맞아. 예, 그리고 공격은 과연 공격수들만의 문제인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한다고 보면 아까 뭐 그 뽕PD가 지금 4경기에서 그래도 골을 다 넣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상대가 한 명이 적었던 칠레전을 제외하고는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골을 물론 이제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닌 평가전이기 때문에 뭐 골을 넣는 과정 그리고 실점하는 과정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만 뭐 골을 넣었고 그 멀티골을 넣었고 이런 부분으로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아까도 오히려 얘기- 저는 뭐 잘 싸우고 계속 4경기 다 지더라도 좀 이렇게 잘 싸우고 지는 브라질전의 행복을 느껴볼 수 브라질전에. 있는 아드레날린을 아니,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전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게 월드컵 경기라고 했으면 5대1까지는 안 벌어집니다. 안- 예, 우리가 그 황의조 선수의 동점골이 들어갔을 때 전술적으로 확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벤투 감독이 계속 하려던 축구들 그리고 그 경기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해본 점은 뭐 일관성 있게 해본 점은 뭐 소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팀의 분위기를 그래도 좋게 끌고 간다는 6월 한 달을 그 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소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라과이전이죠. 그러니까 파라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골이 없었다면은 좀 분위기가 살짝은 좀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엄원상 맞아요. 정우영 선수가 잘 맞.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팀에 굉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줬고 그리고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2대 2로 끝나니까 마치 이긴 것 같은 맞아. 착각을 주는 맞아.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전도 물론 뭐 이집트가 뭐 이런 우리가 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일단 4골을 넣었으니까 기분은 좋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그게 기분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다른 나라 얘기긴 하지만 일본이 마지막 경기 튀니지전에서 3대 0으로 크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에서 뭐 경기 좋았던 것들 뭐 거기서도 물론 뭐 시차 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마지막 3대 0 대패하고 나니까 앞에 거 뭐 잘했던 거 다 없어지고 엄청난 이제 여론이 그런 거고 그렇죠. 네. 이제 팀의 전력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3대 0으로 줄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일본은 월드컵 진출한 팀들하고 대부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4경기 중에 칠레 빼놓고는 전부 월드컵에 나간 팀들이기 때문에 잘 치렀죠. 월드컵 레벨에 올라가서 3대 0으로 그런 미리 져보는 것도 맞아. 큰 숙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6월은 그럴 시기죠. 아직은 네,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는 월드컵 진출하지 못한 팀들한테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공격 흐름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하게 되면 이겨도 좀 그러니까 골 넣고 막 할 때는 막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좋아야 되는 건가? 좀 아직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9월 A 매치 상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근데 9번 하죠 9경기. 9월에. 네, 근데 네. 거기다가 지금 근데 네이션스 리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의 월드컵 진출국하고는 뭐 대진을 못하고.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 아무튼 지금 남미 팀들은 거의 한번 훑은 거거든요. 뭐 아르헨티나가 그렇죠. 남긴 했지만 남미가 거의 코파 주테마였죠. 아메리카 나간 셈일 수 있죠 거의.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9월에 대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0월은 A 매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에 소집되면 한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출정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지금 좀 또 축구협회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그때 다쳐버리면 예를 위험하죠. 들어서 맞아.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그리고 것이고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선수단에 미치는 정서적인 맞아. 부분이 굉장히 커요. 사실 2014년 때 브라질 직전에 우리 마이애미에서 가나한테 크게 지면서 팀 전체가 3대 1인가 4대 1이었나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에시앙한테 완전히 밑으로 발렸죠 완전히. 네. 그럴 필요 없어. 어. 내가 많이 접어서 아는데 그 기분 별로거든요. 원래 훈련도 딱 하나 잘하고 잘한 기분 안고 끝내거든요. 괜히 더하면 기분 안 좋아져서. 그래서 그때 그 경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아.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누구랑 할 거냐 이게 되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하고 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쵸 출장식이라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하게 되면 유럽파들은 빠져요. 예. 유럽파들은 바로 맞아. 오게 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가 리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그를 중단하자마자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카타르로 가는 거는 거의 소모전이니까. 그렇죠. 예, 카타르에서 합류를 바로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카타르에서 평가를 그러니까 중동 그쪽에서 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출정식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게 될
국내에서 하진 않겠죠.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일단 소집은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전 소집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집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소집을 하는 게 유럽 선수들 K리그는 다 네. 끝나서 좀 빨리 소집할 수 K리그는 있나? 그렇죠. 응. 10월에는 무조건 끝난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K리그들은 11월 한 빨리 달이 소집하겠죠. 예, 한 달이 좀 시간이 근데 남네. 그 사이에 A 매치를 만약 국내파를 데리고 하겠다 이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그게 또 그게- 어떤 효과와 또 얻는 그렇죠. 점이 있을지는 또 그리고 뭐 지금 다음 달이면 당장 동아시안 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어? 국내파 선수들 위주로 한번 또 시간 실험을 왜 해볼 이렇게 수 빨리 있지 가죠? 않을까. 점점 빨리 가요. 2022년이 절반이 다 지나가고 네, 있어요. 와 지금 상반기가 끝났더라고요 사실상. 애석하죠. 아무튼 근데 아까 뭐 동아시안컵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때 대회가 지금 뭐 9월 A매치 진짜 벤투호의 최정예가 나올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 대회도 나름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K리그 선수들 특히 수비진에는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 특히 양쪽 풀백은 지금 누가 경쟁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양쪽 그 풀백이 제일 선수들이- 고민이죠. 어떻게 네. 해야 확실하게 없어요. 붙박이가 없어요. 그때 김태환 선수 얘기했는데 어제 그 별로였나요? 네. 저는 괜찮아요. 김진수 선수가 일단 크로스 두 방 진짜 멋있게 날려줬고 김진수 선수는 아주 좋았고 이번 김태환 네 선수는 경기에서 살짝 보면은 네, 김진수 기대보다는 선수가 조금 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는 우린 늘 고민. 이것도 네. 고민 아니. 이용 선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네. 좀 나이가 이제 약간 맞죠. 에이징 커브 이제 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 불안과 늘 함께 그렇죠. 오는 고민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제 좋았던 월드컵 2000이나 2010을 생각해 보면 2002 때는 이영표와 송종국 선수가 있었고 또 2010 때는 또 이영표 선수와 차두리 선수 좋은 이런 팀이 이렇게 되려면 좋은 윙백이 그럼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음. 이번 대회에서도 그런 그 풀백들이 조금 더 폼을 찾는 대회가 되고 또 그런 사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진짜로. 조커 카드에 대한 고민 엄원상 선수가 특히 또 이번 그 A매치 빨라. 4연전에서 엄원상 빛을 보긴 했는데 좋았죠. 뭐 엄원상 선수를 제외한 꾸준하게 뽑혔던 K리거들이 또 있거든요. 뭐 나상호 선수, 권창훈 선수 그리고 뭐 황인범 선수도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선수들이 조금 더 합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지금 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벤투호에서 뽑히지 못하는 선수들도 한두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송민규 선수가 자주 뽑혔는데 지금 또 이렇게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 보면은 좀 뭔가 그런 선수들에서도 좀 더 선순환이 송민기 일어나면서 선수는 코로나 코로나 확진됐죠. 확진돼서 이번에 빠진 네. 거죠. 네. 또 걸린. 마지막 경기만 뭘. 빠졌던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네. 네. 엄원상 정우영 선수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면은 거의 조커로는 확정적입니다. 그렇죠. 음. 예. 맞아. 보여줄 건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 들어. 장점이 분명하고 네. 뭐 조커로는 팀의 뭐- 네, 팀의 활력을 넣는 데서는 이만한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팀에 올래? 활력이 그 필요해. 바로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나운서 교육을 먼저 받고 네, 바로 우승할 수 있어. 아나운서 풀이 너무 좁아서 우승컵 들어올릴 수 있어. 울산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야망을 갖고 와라. 우승컵을 원한다면 네. 아무튼 6월 A 매치를 통해서 벤투호의 현주소를 이래저래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김민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동아시안컵에서 뽕 PD 말대로 풀백의 활용도를 좀 더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으면 아 좋겠는데. 우루과이가 너무 좋아요. 요새 우루과이 좋고 포르투갈은 말할 필요가 없고 우루과이가 세더라고요. 우루과이 너무 세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경기를 어떻게든 아무튼 승점을 가져와야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가나도 계속 뭐 영입한다는 얘기가 가나는 근데 저는 그냥 아주 그냥 그 희망적인 부분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처럼 월드컵 한 달 전에 소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에 소집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입이 팀에 맞아. 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 코스타리카와 호주가 드디어 마지막 티켓 2장을 가져가면서 32개국이 모두 확정이 확정. 됐죠. 아. 나바스를 볼 수 있게 됐네요. 코스타리카는 이제 일본조에 들어가게 되죠. 스페인,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가 여기 되고 호주는 프랑스, 덴마크, 튀니지와 함께 빡빡하다. 뛰게 되고 프랑스는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폭망을
폭망을 했고, 폭망했죠. 예, 덴마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아주 잘하고 있죠. 심지어 같은 조에 지금 같이 있어요. 네, 같은 조에 있는데 있죠.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같은 조에 있죠. 네. 어이구. 항상 그 월드컵 우승했던 나라가 그 다음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하는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그 흐름대로 과연 가게 아직까지 안 될지. 깨졌던가요, 그게? 브라질은 그래도 그러니까 뭐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지만 2002년에 우승을 떨어지진 하고 않았죠. 2006년에 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월드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일전 대패에 대해서 아,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선생님한테 이르는 아니 아주 근데 그 김문환하고 이용이 한일전에 나왔나요? 네. 뽕피디가 동생들이 답답하다고 원고를- 형들이 출전을. 형들이 형들이 많이 출전했네. 그러게요. 한 5명이나 나왔네. 와, 막 나상호 선수도 있고, 막 황혜조 선수도 이 멤버로 있고. 한일전에서 3대 0으로 졌으면 큰일 나죠. 저 오늘 하나 한 건 했네요. 한 건 했네. 공격 제대로 했네. 네. 뽕피디가 그 원고 작성을 23세 이하 그 선수 교체를 벤투호 선수 교체를 갖다 붙여가지고 당황해. 끔찍한 혼종이네요. 안 읽니? 너는? 만들고 아니니? 저도 만들고 아니고. 쉽지 않다. 이건 꽤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황선홍가 제대로 꾸려진 23세 이하 대표팀이 아니었죠. 원래 그 예상했던 황선홍 시간도 감독이 모자랐고요. 품고 있었던 뭐 나상호 엄원상 선수가 여기다 포함돼 있었나요? 아니 나상호 선수 엄원상만 포함돼 네, 있었나요? 네. 엄원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합류를 못하고 또 그래도 멤버들은 그 20세 이하 월드컵 그 그럼요. 준우승 멤버가 그럼요. 주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예 멤버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멤버로 3대 0을 줬어. 그것도 이제 2살 어린 파리 올림픽 데뷔해서 21세 대표팀을 파견한 일본한테 3대 0으로 졌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실드를 쳐줘야 되는지가 사실 실드가 안 굉장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기를 봤는데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실드를 칠 수가 없는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욕을 할 줄 알아. 욕을 하는 줄 알았어. 욕을 내. 그래서. 욕을 하지 마. 요 근래 보면은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수위 높은 비판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축구 팬들의 어떻게 보면 의식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특히 축구 유튜버들 보면은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하게 이렇게 비판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한일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작심한 듯이 이 진짜 이 황선홍호에 대한 안 좋은 소리 꾸짖음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좀 그걸로 이 참사를 좀 이렇게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스포츠 투나잇에서도 그 장지현 위원님이 이거는 말도 안 그때 되는. 실드 아예 안 안 되고 되죠. 그냥 경기력도 참패, 모든 게 참패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네. 물론 동기부여도 없죠. 아시안 게임도 연기되고 이 23세 이하 참가한 선수들이 내년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고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경기력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해서 점수 주고 이게 아니에요. 골은 뭐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스피드, 개인기, 힘 2살 어린 선수한테 다 밀렸어요. 브라질전 보는 느낌이었던 건가요? 브라질전은 근데 그렇진 아니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근데 이제 뭐 같은 멤버로 다시 싸웠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도 물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감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일단은 이 멤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황선홍 감독은 실제로 사실 23세라는 대표팀을 감독이지만 선수들을 제대로 모아놓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뽑은 선수들의 상당 선수들을 그냥 현지로 불러가지고 바로 경기부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뭐 조직력을 맞추실 시간은 부족했고 황선홍 감독의 색깔을 넣을 시간도 부족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뭐 동기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동기를 만드는 게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황 감독이 본인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고 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고 23세 대표팀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큰 사실 질문거리를 던졌어요. 한국 축구에서 우리가
병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늘 23세 대표팀 감독을 지도자를 늘 스타 감독에게 맡겨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유능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된. 근데 사실 23세 대표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연령별 대표팀의 끝이어서 전임 지도자들이 이제 축구협회에 소속된 전임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유소년 성장의 마지막 단계로 보는 고 이제 일관성인 연속성을 갖고 지도를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 던졌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황선홍 감독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어렴풋이는 알 것 같지만 사실 한일전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지금 제일 좋은 공격 자원들을 벤치에 두고 경기를 시작했다라는 거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뭐 거기다가 심지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게 의무 차출 규정도 없고 팀에서 굉장히 어렵게 선수들을 조합했어요. 그리고 한 팀에서 그래서 2명 이상 차출하지 못했고 팀에 또 바로 지금 리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생각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이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돌아오는 걸로 또 예정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되게 안 좋아. 예. 8강전 끝나면 돌아오는 걸로? K리그를 해야 되니까 네. 재개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일단 좀 너무 박하긴 했네요. 그럼요. 그리고 협회도 솔직히 저는 물론 뭐 협회 행정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체육 단체 중에서 뭐 제일 좋은 편이긴 하지만 떨어지는 거를 준비조차 안 해놨어요. 그래서 비행기 편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선수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따로 이런 들어오고 거는- 막 뭐 경유하고 뭐 막 제가 볼 때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지원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전혀. 6월 A 매치에만 지금 올인하고 네, 있었구나. 네, 이거는 버린 카드였네요. 예. 갑자기 황선홍 감독이 약간 짠해지긴 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이제 얘기 들었던 거는 이 애초에 그 의무 차출 규정도 없는 데다가 특히 K리그 일정이 한참 빡빡한 이 속에서 이렇게 어린 선수들 주축 자원을 뽑아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눈치를 많이 보면서 눈치 많이 팀 보였고. 배분을 하면서 이 근데 팀에 한두 명, 이 팀에 한두 명 이런 식으로 또 국내에서 차출을 훈련도 하지 했다고. 않고 현지에서 바로 모였다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K리거를 데리고 가는데? 네, 일단은 왜냐면 K리그 일정이 빡빡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 뭐 늘 결과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지든 이기든 일본의 방법이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21살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뭔가 이 대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됐죠. 네. 그리고 뭐 지원도 이러면 되게 어수선했겠네요. 어수선했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선수들은 이제 집에 갈 게 이미 결정돼 있고 이 경기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거의 그랬네. 뭐 최악이었겠네요. 네. 그래도 그래도 실드는 안 된다. 맞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도 그랬고 결과도 그랬고. 축구협회가 문제가 많네요. 네, 이집트 평가전 잡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여러분. 문자 50원? 전화하세요. 긴 문자 100원. 네. 축구협회 전화하세요. 그럼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 아시안 게임을 다시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연기됐다고 지금 이 대회는 거의 그렇죠. 지원을 안 그러니까 해버린- 사실은 이 대회의 목적은 아시안 게임에 가기 위한 최종 명단을 단계- 추리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목적성을 굉장히 갖고 중요한 있는 대회였죠. 대회였는데 일단은 현지에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도 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꽤 있었죠. 선수들이 생겼고 집단 감염의 발생으로 아유.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버림받은- 또 있었고 또 갑자기 거기에 또 짠. 정상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또 컨디션 난조를 보였고 뭐 여러 가지 축구협회 안 되겠는데요. 문제점이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감독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네.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또 안 부족했죠. 됐고. 네. 예. 어쨌든 황선홍 감독 그 감독 커리어에서는 거의 최악의 5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아니 돈이 없나요? 근데 축구협회? 아니죠. A매치 비싸게 팔았잖아요 이번에. 근데 뭐 돈은 없긴 없었죠. 그러니까 지난 2년간 A 매치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돈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뭐 근데 글쎄요. 글쎄요. 네.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 할 건 해야지. 돈이 없어도 이거는 돈과 네. 연관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돈이 없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전화가 답입니까? 알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참 인터뷰하는데 좀 안 되긴 네. 했더라고요. 그 핸드폰 촬영 같은데
인터뷰가 그죠? 아니 그래도 그것도 참 웃긴 건데 핸드폰 촬영해서 뿌린 거 아닌가요? 그 우리 이제 인사이드 캠 그러니까 KFA TV 팀이 네. TV에서 한 건가요? 그 8강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8강전에 맞춰서 간 거예요. 갔는데 돌아오게 됐죠. 아 그거 하나 찍고 돌아갔구나. 그렇죠. 황선홍 감독의 사과 멘트 하나 따고 네. 들어온. 여러모로 좀 짠하네요. 뭐란 거야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협회 뭐란 거죠? 오늘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칭찬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네. 일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9월까지는 우리 해외파 선수들은 리그에서 봐야 되겠군요. 그럼 황인범 선수는 근데 계속 서울에서 뛰나요? 그게 피파가 그 룰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피파에서 바이죠? 규정 네. 그때 임시 FA 자격을 6월까지로 알고 그렇죠. 있는지.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그 러시아 그 침공 기성용이 때문에 그런 계속 거죠. 그렇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그쵸. 딱히 그거를 바꿀 바꾸기가 이유가 어렵죠.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뭐. 그쵸. 계속해서 그 경기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러시아 가서 또 어수선해지면 네. 안 되니까. 자 길었던 A매치 기간 이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K리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